반갑습니다. 오늘 공개 설명회를 진행하게 될 여기 FTA 관세무역학원의 대표이면서 무역영어 강의하고 있는 김용원 관세사입니다. 저녁은 다 드셨나요? 올 건 오더라도 먹을 건 먹어야죠. 답답하시겠지만 마스크는 꼭 좀 이렇게 잘 좀 이렇게 착용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설명회를 한 1시간 정도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 후반에 또 질문을 또 제가 따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때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회는 크게 한 3단계로 3가지로 좀 구분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일 먼저 저희 이제 학원 소개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관사 시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합격한 합격자들에 대한 어떤 통계를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수님들하고 과목별 소개 방안, 그 다음에 커리큘럼 이런 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이제 학원 이름이 이제 법인 이름은 이제 FTA 관세무역연구원으로 돼 있고, 그래서 그 학원법에 따라서 이제 학원 등록을 하려면 꼭 명칭을 학원이라는 명칭을 써야 된다는 또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연구원이라는 명칭도 쓰고 학원이라는 명칭 쓰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오해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작은 지금 관세사로 시작을 저희가 학원을 했지만, 이제 FTA 전문가라든가 그다음에 관세와 관련된 다른 또 여러 자격이 있겠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지금 확대해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는 이제 무역 관련 어떤 기업 실무자들, 그리고 회계세무 전문 대학이 하나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이제 관세도 안 될 건 없잖아 하는 생각으로 앞으로는 좀 그런 쪽까지 좀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원이 2013년도에 개원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여기저기 좀 이렇게 흩어져 있던 흔히 말하는 이제 일타 강사님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이제 관세사들이 직접 관세사 학원을 운영을 한번 해보자라는 뜻으로 이제 뭉쳐가지고 13년도에 개원을 했고, 그 다음 해부터 이제 바로 이제 결실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숫자가 뭐 이렇게 설명회만 참석을 해도 집계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 저희 학원을 수강했던 분들이 맞아요. 그래서 90명 합격생 중에 이제 78명이 저희 학원에 수강한 이력이 있고, 근데 100% 저희 학원만 들었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뭐 여기저기 같이 듣긴 하겠지만 저희 학원을 들은 분들이 78명이고, 밑에 있는 숫자는 이제 2차 모의고사 출신 합격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세사 학원 쪽은 좀 특이하게 2차 모의고사가 6개월이나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최종 어떤 단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제 신뢰하는 학원에 등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치도 꽤 의미가 있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5년도도 82명, 그 다음에 65명, 숫자는 뭐 조금씩 늘어가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94명, 작년에는 합격자가 95명이 나왔어요. 그래서 평균 60이 넘는 인원이 95명이 나왔기 때문에 합격자가 95명이 나왔고,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94명, 그 다음에 모의고사가 80명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뒤에 배경화면 보이세요? 그 합격하시면은 저희가 뭐 저희 학원에서만 하죠. 그 축하회를 되게 크게 열어요. 그래서 거의 다 오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사진을 찍자고 하면 다들 유치하게 뭐 하는 짓이에요 막 이런 표정에다가도 찍고 나면은 되게 흐뭇해 하더라고. 이런 사진을 언제 찍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상도 받았고요. 학원 자랑은 이 정도만 하도록 하고, 자, 관세사 시험 안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앞에 계신 남자분, 저를 되게 기분 나쁘게 째려보고 있어서, 관세사가 뭐 하는 사람으로 알고 계세요? 세금을 집행을 해준다고요? 관세를. 전공이 혹시 무역학과세요? 아니세요? 그렇게 알고 계시네요. 또 관세사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아니면 국제무역사랑 뭐 무역영어 검정시험이랑 뭐 이런 또 자격증들이 있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관세사랑 국제무역사랑 어떻게 다를까요? 뭐 돈 많이 번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보통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관세사, 그 다음에 뭐 국무사, 뭐 어떻게 다를까요? 대답이 빨리 안 나오네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보통 전문 뭐 8대, 7대 자격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 사실은 자격증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가 자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법무사, 뭐 관세사, 변리사 뭐 이런 자격사들. 자,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이라고 부르는 게 맞고, 그 성격은 뭐냐면 의사 면허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의료 행위하다가 잡히면 어떻게 돼요? 철컹철컹하지 않나? 예, 그거는 우리나라 법률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만 오직 그 교육을 받고 의사 시험까지 다 통과한 그런 의사만 할 수 있다고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바로 면허예요. 이해되셨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그 소송 대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못하죠. 그게 왜 그러냐면 변호사법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관세사도 마찬가지로 관세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만 할 수 있는 일을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법률에서는 면허, 특허 다 비슷한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자격증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 관세사법에 나와 있는 관세사의 주요 업무는 뭐 여기 나와 있지만 그 수출입 물품에 대한 뭐 세번이라는 게 이제 품목 분류를 말하는 건데, 그 수출입되는 물품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품목별로 번호가 다 있고 그거를 확정을 지어야 관세율도 나오고 수출입 요령 같은 게 쭉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관세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그다음에 과세 가격, 그다음에 세액 계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심사 업무. 그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라고 얘기하죠. 예, 관세청에서는 심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관세를 냈던 것들을 제대로 냈는지 이제 관세청에서 심사를 나오는데, 그때 이제 관세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력을 제공하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관세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시험 과목하고 관세사 자격 일정 요거는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시면은 뭐 다행이지만 혹시 모르셨던 분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적인 자격증하고는 다른 겁니다. 국가 자격하고 자격증은. 그래서 관세사는 프라이드를 가지셔도 돼요. 예, 국가 자격이에요. 자, 관세사 합격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좀 몇 개 정리를 해봤는데, 관세사 합격을 하게 되면 제일 많이 가는 곳이 당연히 이제 관세법인이겠죠. 회계사나 세무사처럼, 회계법인, 세무법인처럼 관세사도 관세법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에서는 주로 어디에 있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들 그 법원 근처 가면은 변호사, 법무사 사무실들 막 모여 있죠. 예. 그래서 당연히 어떤 그 세관이라든가 공항이라든가 항만 쪽에 가면은 꽤 관세사 사무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서울 쪽은 잘 없죠. 근데 모여 있는 곳이 한 군데 있어요. 어딜까요? 그 동네 이름이 뭐 관세청 사거리, 서울세관 사거리 이게 있는데, 강남에. 예, 논현동 쪽에 7호선에 보면 학동역이 있거든요. 그쪽에 서울세관이 있고, 그 동네는 지나가는 아저씨들 돌 던져서 맞으면 한 반은 관세사라 보시면 돼요. 거긴 다 모여 있어요. 아무튼 그쪽에 있는 관세법인 쪽에 많이 취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관세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취업이 되는 게 합격자들의 거의 한 95%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많이 가는 곳이 통관취급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통관취급법인하고 말이 좀 어려운데 종합물류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딱 이름 얘기하면 아는 큰 물류업체들 뭐가 있어요? 물류기업. 택배랑도 관련이 있기도 하고, 뭐 CJGLS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글로비스 들어보셨나요? 예, 글로비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판토스도 있고 되게 많죠. 예. 그 다음에 특송업체들, DHL, 페덱스 뭐 이런 업체들. 자, 그런 업체들은 물량이 워낙 많으니까 이거를 다시 관세사한테 통관을 의뢰했다가 다시 물류를 진행했다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법으로 약간은 이제 오픈을 해줘서 그쪽 업체에서도 통관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지만 무조건 관세사를 뽑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통관취급법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출입 대기업에서 가끔 뽑긴 하는데 신입 관세사를 뽑아가진 않아요, 대기업에서는. 그래서 어느 정도 경력이 있는 관세사들을 채용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길도 있고, 그 다음에 관세직 공무원으로 좀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관세사가 있으면은 시험 공무원 시험에 가산점이 5점이 붙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 5점이면 꽤 큰 거죠. 예, 그래서 꽤 커서 보통 관세사를 합격한 분들은 7급 시험을 많이 봐요. 근데 관세직 7급은 한 10대 명 뽑나? 별로 안 뽑거든요. 근데 거기에 한 반 이상이 다 관세사 자격이 있는 분들이 다 합격을 한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서도 관세사를 한때 좀 많이 뽑아갔는데 요즘에는 좀 뜸한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그 관세사에 합격이 되시면 그 관세나 뭐 무역의 전문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분들은 자격증을 따면은 전문가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지 않나요? 운전면허를 바로 딴 사람들이 바로 레이싱카 막 몰 수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똑같은 거예요. 관세사를 땄으면 합격을 했으면 이제 관세사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 것 뿐인 거지 그 사람이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업계에서 최소 5년, 보통 한 10년 정도는 이제 일을 배우고 경험을 쌓아야 그때 전문가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저도 이제 추천을 드린 게 뭐냐면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 쪽에 관세사가 되자마자 가는 경우는 크게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세법인 쪽에 가서 일단은 업무를 좀 배우고 나서 가야, 여기서는 여러분 회계법인이나 법무법인은 누구를 위한 회사예요? 회계법인은 회계사, 법무법인은 변호사겠죠. 그럼 거기에 관세사가 가 있으면 어떤 느낌일까? 요즘 말로 아싸? 인싸는 아니겠지.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사업이 약간 하향세가 되거나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아싸 먼저 정리하겠죠. 그럼 다시 이제 관세사 업계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밑바닥 생활을 관세사에서 하지 않은 사람들은 올 수 있을까 다시? 힘들겠죠. 예, 그래서 일단은 관세사 사무소에서 먼저 좀 일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통 이제 경력직을 이쪽에서도 많이 데리고 가요. 사실 신입 관세사를 회계법인에서 필요로 하진 않거든요. 근데 혹시라도 이제 손짓이 있더라도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전 개인적으로 다시 돌아오기가 좀 힘들어요. 아무튼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합격만 하면 갈 수 있는 길은 널리고 널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많이들 질문하시는 게 합격하면 취업은 다 되나요?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들 관세사 아까도 나왔지만 95명 뽑았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근데 그 신분이 대학교 3학년 뭐 2학년짜리들도 꽤 돼요. 대바라진 것들, 어린 것들이 벌써부터, 그죠? 언니 오빠들한테 좀 양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한 2-30명 돼요. 그럼 그런 친구들은 합격을 해도 바로 취업시장 못 나오잖아요. 그럼 실제로 나가는 친구들은 한 6-70명이 취업시장에 나오는데, 전국의 관세사 사무소 법인들이 1000 몇백 개가 돼요. 갈 데가 없겠어요? 그렇겠죠. 합격만 하면 갈 데 많으니까 일단은 공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벌써 꽤 오래전 얘기죠. 그 이세돌 그 기사랑 이렇게 AI 알파고랑 바둑 두던 그 벌써 몇 년 전 얘기예요. 꽤 오래됐죠. 그거 이후부터 이제 AI가 대체할 직업, 곧 사라질 직업 막 이런 게 신문에 나오기도 했었는데, 관세사는 다행히 여기 보시면은 한국고용정보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산하의 그 연구기관이에요. 거기서 이제 2년마다 한 번씩 그 직업별 그 향후 전망에 대한 보고서가 나오는데, 관세사는 다행히 앞으로도 다소 증가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정말 다행이죠. 그래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직업은 당장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그 요즘 코로나 때문에 조금 좀 문제가 있긴 하지만 뭐 무역은 계속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FTA도 이제 어느 정도 다 체결이 됐고, FTA 무역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관세사 일은 많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구 중에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관세가 앞으로 계속 없어지는데, 그죠? FTA가 많아지면은 관세가 점점 없어지는데 관세사가 왜 필요하지? 너 그거 왜 하니?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러면 이거 지는 건데 얘기를 해야죠. 오늘 찍혔으니까 얘기해 볼래요? 예. 예. 친구가 야, 관세 다 없어지고 FTA 자유무역 되는데 관세사 왜 해?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 닥쳐 새끼 이럴 거야? 그럼 지는 거잖아, 발끈하면. 없구나. 할 말이 없구나. 이름에 관세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관세를 계산해 주는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관세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보통 법인세, 소득세처럼 뭐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수입되는 물품의 가격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품목별로 세율이 다 정해져 있다 그랬죠. 곱하기 세율하면 그게 관세예요. 이건 초등학생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무리 FTA가 체결된다 하더라도 관세는 없어지거나 무세가 되겠지만 통관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지금 한미 FTA를 체결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으로부터 들어오는 물건은 그냥 통관도 안 하고 막 들어오면 돼? 총도 이제 막 수입되는 거야? 그건 아니죠. 관세사는 관세를 계산해 주는 사람이라기보다는 통관 전문가예요. 그래서 아무리 FTA가 돼도 통관은 없어지지 않아요. 그렇겠죠. 이상한 거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밀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답이 됐어. 예, 그래서 관세사는 관세만 계산해 주는 사람이 아니다. 통관 전체를 다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FTA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도별 수험 인원 및 합격자 현황인데 그 보시면은 2013년까지는 한 75명, 77명 정도만 뽑았어요. 지금보다 더 박했습니다. 합격자 수가. 그러다가 2014년부터 90명씩 예, 이제 배출이 찔끔 예, 늘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쭉 90명씩 나오고 있는데 그 여기 보면 뭐 77, 91 뭐 이렇게 돼 있죠. 요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그 법적으로 그 소수점 두 자리까지 동점자가 있으면 다 합격을 시켜주는 게 이제 제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77, 91 이런 분들은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나라를 구한 분들인 것 같아요. 전생에 그죠? 둘 중에 한 명이라도 0.01점만 더 맞았어도 이제 한 명은 떨어지는 건데 아무튼 보시면은 2011년, 2012년 요 초반만 하더라도 시험 응시 인원이 한 2,000명 안팎이었는데 2015년, 16년 요때는 거의 3,800, 3,500명까지 확 증가를 해요. 근데 90명 뽑는 시험에 3,800명이면 너무 많이 지원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좀 줄어서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언제가 시험이었죠? 올해 1차 시험이? 예, 그저께였어요. 그저께는 2,400명 정도가 응시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 뭐 나머지는 이제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니까 강의를 제가 지금 한 21년째 하고 있는데 그 수험 인원이 이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그래프가 파동으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늘어날 때 늘어났다가 다시 내려갔다. 지금 좀 내려가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시점이라 지금 시작하시는 게 좀 낫지 않나 싶긴 해요. 한참 피크 때 하는 것보다는. 자,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이 부분을 작년에 그 했었던 그 합격자 축하위원회에서 받은 이제 설문조사를 기초로 이제 저희가 좀 통계를 만들어 봤는데 작년 합격자들 평균 나이가 만 28세예요. 만 28세. 꽤 좀 높은 편이죠. 근데 여러분들 그건 있어요. 우리가 그 수학 시간에 평균도 배우지만 평균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게 있으니까 또 같이 뭐를 배워요? 분산,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좀 이렇게 많은 사람 몇 분이 좀 계시다 보면 이게 평균값이 훅 올라가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너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남녀 비율을 먼저 보면 성비를 보면은 뭐 거의 이거는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매년 거의 5대5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최근에는 여기도 지금 한 3분의 2는 예, 여하구들이 온 것 같은데 제 동기 중에 제가 합격한 게 99년도에 합격을 했거든요. 16기 관세사인데 그때 합격자가 40몇 명밖에 안 됐는데 그때 여자 동기가 2명 있었어요. 학원에도 여학생이 거의 없었고 근데 지금은 예, 많이 이제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관세사 쪽이 뭐 술영업이 많다 뭐 이런 소문이 많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좀 기피했던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이제 요즘은 이제 그런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연령별 비율 20대가 아무래도 많죠. 75%가 이제 20대고 그 다음에 30대가 이제 25% 정도, 그 다음에 40대가 원래 몇 년 동안 잘 안 나오다가 예, 작년에 한 명이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예 및 동차 비율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유예하고 동차 용어 아세요? 예, 1차 시험 붙고 그 다음에 다음에 2차를 붙게 되잖아요. 보통 제일 좋은 그 과정이. 그래서 2차 시험만 딱 그 해 봐서 붙는 경우를 유예생이라고 얘기하고 동차는 이제 그 해 1차, 2차를 다 붙는 게 동차예요. 이해되셨죠? 그럼 어느 게 더 유리할까요? 유예가 유리하겠죠? 2차만 준비하면 되니까. 동차 준비생은 1차까지 같이 신경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 보시면은 예, 숫자로도 나와요. 유예가 이제 51명으로 좀 많고 여기 이제 동차가 40명인데 근데 여러분들 동차를 그러니까 동차 중에서도 그런 동차가 있어요. 1차, 2차를 처음 봐가지고 1년 만에 붙어버리는 거. 그걸 우리가 동차 중에서도 생동차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40명을 생동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그런 사람은 정말 예, 1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예요. 대부분 다 3년차 이상 좀 장수생들이 여기 동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응답이 4명. 왜 답을 안 해주나 모르겠어. 여러분 합격하시면 좀 제발 좀 잘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예, 그 후배들을 위해서. 자, 수험기간. 아까도 전체 수험기간은 좀 예, 이제 처음이구나. 자, 보시면은 평균 수험기간이 나와 있죠. 39개월입니다. 작년에도 좀 그 장수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정말 부럽네.
그 최소 공부한 사람이 15개월 만에 붙은 분도 있고, 제일 오래 하신 분이, 이분은 정말 박수 쳐드려야 되는데 78개월 공부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평균 값으로 보면 이제 39개월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딱 3년인 것 같아요. 36개월 안에 승부를 봐야 되는 시험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24개월 미만 공부하신 분들이 13명, 36개월 미만이 20명, 그 다음 48개월 미만이 28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유독 장수생들이 많이 붙어가지고 48개월 이상 공부하신 분 중에서도 이제 30명이 합격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동차생 같은 경우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24개월 이하는 한 명밖에 없고, 최소 동차는 다 36개월 다 이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3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공부 천천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3년 안에 어떻게 결과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과목별로 이제 합격자들의 평균 점수인데 2차 시험이에요. 그래서 뭐 알고 계신 것처럼 평균 60이 넘어가면 다 합격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그 제도는 규정상으로는 이제 절대평가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절대평가인데 아까 합격자들 보면 신기하게 90명씩 딱딱 거의 비슷하게 끊어오지 않아요? 그럼 이거는 절대평가예요? 상대평가예요? 상대평가로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년 이거를 채점하시는 교수님들의 성향에 따라서 점수는 좀 이렇게 올라락 내리락 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절대적인 점수보다는 내가 몇 등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국 90등. 여러분 살면서 전국 90등 안에 들어본 적 있어요? 이제 한번 들어보면 돼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합격을 하는 시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시험 봤을 때는 관세청에서 한동안 최근까지도 그랬었어요. 그 관세청에서 일간지의 밑에 3분의 1 광고를 내 가지고 거기에 합격자 이름, 관세청 공고에서 뭐 몇 회 몇 회 몇 년도 관세사 합격자 공고 해가지고 이름 수험번호가 쭉 나왔거든요. 좋은 일로 신문에 나올 일 별로 없잖아요, 우리. 나쁜 일로는 나올 수는 있죠. 맘만 먹고 나가서 막 미친 짓 하면 나오겠죠, 뉴스에. 근데 좋은 일로 나오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 합격할 때도 이제 신문에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아버지는 지금도 스크랩해서 갖고 계세요. 근데 이제 몇 년 전에 회계사 합격하신 분이 그거를 소송을 걸었대요. 회사 다니면서 회계사가 되신 분인데, 보통 여기 회사원들도 계시죠. 근데 나의 고시 공부를 회사에 알리는 게 별로 안 좋은 분들도 있잖아요. 왜냐면 그럼 좀 있으면 나가겠네? 라고 생각을 할 테니까. 근데 이름이 딱 나오면서 그분이 회사에서 좀 난감해졌나 봐요. 그래서 개인정보를 왜 마음대로 발표하냐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수험번호만, 아니면 그냥 내가 개인별 조회만 해서 이제 이름이 신문에 나올 일은 이제 많지 않은데, 나올 방법은 그래도 3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다 알 거예요. 수석, 최연소. 참고로 지금까지 최연소가 21년, 만 21년 3개월 뭐 이래요. 힘들죠? 지났죠? 그럼 수석 또 하나가 뭘까요? 최고령. 그러면 한 20년 있다 공부하시면 신문에 나올 수 있어요. 단독 인터뷰도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처음 시험에 들어오시면서 좀 막연하고 이런 게 있으실 텐데, 어차피 여러분 공부는 다 똑같습니다. 사시도 다 똑같아요.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양이 많고 좀 내용이 어려울 뿐이지. 그래서 옛날에는 한두 번 보면 됐던 시험들이었다면 이제는 10번 보면 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공부 방법이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냥 존버라고 해야 되나? 요즘 좋은 말이 있던데, 버티기 싸움이에요. 버티기 싸움. 그건 좀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는 좀 저희 학원 자랑이긴 한데, 그 합격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2차 모의고사를 어디서 봤냐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70%가 이제 저희 학원에서 모의고사를 본 친구들이고, 그리고 이제 합격자 중에 이제 상위 30등 성적도 다 나오니까요. 그래서 합격자 중 상위 30등 중에서 우리 학원 출신이 이제 거의 80%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2차 얘기니까. 그 다음에 학교도 좀 저희가 통계를 해봤는데, 매년 1등은 조금씩 바뀌긴 해요. 근데 상위권에는 거의 들어온 학교들은 거의 비슷한데, 작년에 1등은 인하대였어요. 인하대에서 7명이나 배출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앙대 6명. 중앙대는 원래부터 관세사를 많이 배출하는 학교였어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 경희대, 부경대 5명씩. 원래 성균관대에서는 관세사를 많이 안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 좀 많아졌고, 경희대는 한 3, 4년 전부터 그 무역학과에서 많이 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부경대는 부산에 있는 학교인데 원래부터 관세사 쪽에 좀 강했던 학교예요. 그 다음에 고대, 한양대, 외대, 충남대, 숭실대가 한 4명 정도씩 나왔습니다. 특이한 대학이 있는데 보시면은 육사.
육군사관학교 출신도 있어요. 예. 그래서 몇 년 전에 육사 출신 한 명이 합격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예, 육사 출신이 조금씩 이제 매년 한 분씩 오시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 거 보시면 자, 요것도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온라인이 좋아요? 아니면 오프라인이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뭐 상황이 여건이 되면 오프라인을 듣는 게 저는 좋다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오긴 했는데 일단은 그 인강을 많이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세우는 명분이 시간, 예, 효율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근데 보세요. 학원에 와서 이제 3시간 강의를 들어요. 그럼 그 3시간짜리 강의를 집에서 들어요. 그죠? 그러면은 그게 효율성이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오고 가는 시간까지 해서 한 5시간 걸린다 치면 학원 강의가 그럼 3시간짜리 인강을 5시간 안에 끝내야 쌤쌤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3시간짜리 강의를 집에서 5시간 만에 딱 끊는 친구들이 제가 알기로 많지는 않아요. 인강 듣다가 까똑 보다가 화장실 갔는데 TV 엄마가 재밌는 거 재밌네 그래서 앉아서 보고 있다가 보면 시간 확 지나가고 엄마가 이거 먹어라 그럼 먹다 보면 또 시간 지나가고 그렇지 않을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열심히 하는 친구 열심히 하지만 한 반 이상은 그냥 귀찮은 거예요. 귀찮은 거고 그런 명분 뒤에 숨어가지고 이제 인강이 더 낫다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인강 저희가 학원에서 이제 인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진도율은 저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1차 그 보통 얘기한 패스클럽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 요거를 정말 전체 완강을 다 한 사람이 30%밖에 안 돼요. 예, 중간에 다 듣지도 않고 시험 보러 가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래서 근데 그건 제가 이제 말로만 그랬고 이제 여기서 이제 통계가 나와요. 작년에 합격자들 중에 이제 설문을 했어요. 100% 인강만 들은 사람이 60명. 그다음에 뭐 100%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뭐 학원 강의를 오프라인을 병행한 사람이 35명이에요. 요것만 놓고 보면 온라인이 더 합격률이 높네라고 생각이 될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 분모를 따져봐야 돼요. 무슨 말 이해되셨죠? 분모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온라인에서 이제 판매한 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 건수 대비 합격률 60명을 보면은 1.5%예요. 근데 오프라인이 547명이에요. 분모가. 그러면은 여기서는 전체 비율에서 35명이지만 합격률로 따지면은 6.4%예요. 거의 5배 가까이 높아요. 예, 그래서 오프라인에 온다라는 게 그만큼 성실하고 집중력이 더 높고 뭐 그런 의미로 저는 봐요. 예, 아무튼 그렇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거는 좀 생각을 해 놓으셔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 2차 같은 경우는 스터디도 좀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근데 스터디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고시공부 스터디는 어디 카페 같은 데 앉아가지고 뭐 아이스크림 쪽쪽 빨면서 이렇게 도란도란 얘기하는 스터디가 아니에요. 되게 전투적으로 해야 돼요. 그날 정해진 진도량이 있고 서로 토론도 해야 되고 막 까기도 하고 막 하거든요. 왜냐하면 서술 시험을 써야 되니까 목차 같은 거 발표도 하고 그거 틀려서 그거 빼야 돼 뭐 이렇게 막 토론도 엄청 막 해요. 그러려면은 서로 뭔가 좀 신뢰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스터디에 나오면 뭔가 얻어갈 생각만 하지 자기 거를 잘 안 내주려고 하는 성향이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90명밖에 안 뽑으니까 다 경쟁자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스터디가 제대로 되려면 어느 정도 신뢰가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야 되고 그런 사람들은 보통 오프라인 강의를 들으면서 좀 친해지고 어느 정도 그 사람의 성격을 아는 사람들 그렇게 모여야 좀 오래 가요. 가끔 보면 인터넷에 보면 카페나 관사 카페 같은 데 보면 뭐 스터디 구합니다 그런 글들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잘 될까요? 그 후의 얘기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도 구해봤지만 잘 안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한테 모든 걸 다 까고 이렇게 서로 공유한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아무튼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오프라인에서 일단은 좀 사람들을 좀 두루두루 알아놓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자, 이제 교수진 소개 과목별 뭐 소개인데 자 일단은 저희 1차 같은 경우는 과목별로 교수님들이 2분씩 계세요. 그래서 관세법에도 2분, 무형영 2분인데 자 구민혜 간사님하고 임혜진 간사님 2분이 이제 관세법 담당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무형영어는 저하고 유샘나 간사사 둘이 담당하고 있고요. 근데 사진이 너무 어둡게 나온 것 같아. 예, 뭔가 근엄하죠. 예, 그다음에 회계학하고 내국소비세의 유전회 계사가 2과목을 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학의 김성수 세무사, 내국소비세의 이경진 세무사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차 수강 신청하실 때는 과목별로 좀 선택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누가 더 좋아요라고 질문을 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단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학원에서 강의하신 분들은 다들 뭐 유명하신 분들이라서 자 관세사 1차 과목은 크게 4과목입니다. 관세법, 무형영어 이 2과목을 1교시에 봐요.
그래서 1교시는 80분 동안 진행이 되고 관세법 40문제, 무역영어 40문제. 그러면은 수치상으로는 1분당 몇 문제예요? 1분당 한 문제죠. 그럼 여유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네,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네. 특히 이제 1교시까지는 괜찮아요. 1교시는 그나마 관세법이 좀 점수를 좀 높게 받을 수 있는 고득점 과목이고, 무역영어도 공부하는 과정은 좀 힘들죠. 지루한데, 근데 막상 시험 보면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긴 하거든요. 여러분 다 알고 오셨죠? 1차에서는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 회계학. 좀 이따 나오겠지만 회계학에서 꽈락률이 50 몇 프로예요. 40점을 못 맞았다고요. 그래서 떨어지는 사람들이 50%가 넘는다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건 뭐냐? 그 50%가 학원을 안 다닌 거냐? 아니에요. 다 다닌 거예요. 학원을 다 다녀도 떨어져요. 회계가 그만큼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 회계학이 왜 어렵냐면, 혹시 주변에서 나 관사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먼저 공부했던 선배들도 있을 거고 합격한 분도 있겠죠. 근데 그분들 중에 1차는 별거 아니야, 1차는 한 3개월만 하면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명치를 있는 힘껏 때리고 다음부터 보지 마요. 예. 그런 얘기 듣고 진짜 1월 달에 오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1차 3개월이면 된다면서요. 예, 아니에요. 가끔 그런 사람들이 뭐 있긴 하지만 그걸 누가 믿어? 인터넷에서 댓글 달린 걸 그거 어떻게, 혹시 알아요? 회계학과이지 과가? 그건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알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남긴 댓글에 내 인생을 걸면 안 되잖아요. 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소 제가 볼 때는 5개월 이상 해야 돼요. 특히 뭐 때문에? 회계학 때문에. 관세사 회계학이 절대 수준이 낮지 않아요. 회계사라든가 세무사는 1차 공부만 1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죠? 그 중에 한 과목이 회계학인데, 그거를 3, 4개월 안에 다른 관세사 시험과 같이 과목과 같이 우겨 넣으려고 하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만 좀 여유 있게 가져가면 다 됩니다. 그래서 1차 시험 끝나면 이제 쉬는 시간이 한 40분 되는데, 이때만 해도 다들 살아 있어요. 화장실에 가면 막 시끌시끌해요. 시험 끝나고 난 그거 있잖아. 1번이 몇 번이야? 나 2번 썼는데 막 이런 얘기들 시끌시끌하다. 근데 이제 2교시 끝나잖아요. 조용해요. 조용히 그냥 가방 싸고 있어요. 근데 되게 웃긴 게 관사 1차 시험 장소가 거의 다 한강 주변이에요. 여의도 고등학교, 여의도 윤중중학교. 그러면 보통 올해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6월이지만 보통 관사 시험이 3월 말, 4월 초 요때거든요. 생각해봐요. 여의도 3월 말, 4월 초. 봄바람 하면서 막, 시험 망치고 나왔는데 막 봄꽃은 막 벚꽃은 흐드러지고 있는데 나는 시험을 망쳤고 강은 흘러가고, 되게 심정적으로 되게 힘들어진대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부터 공부를 이제 시작하시게 되면 어떻게 됐든 간에 회계학을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2교시는 내국소비세법, 그 다음에 회계학. 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관세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관세법도 있고 거기에 이제 부수 과목, 보통 이제 이쪽에서는 새끼 과목이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FTA 특례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거기에 한 5-6문제가 나옵니다. 그게 이제 관세법이고, 무역영어는 국제협약 뭐 이런 부분에서는 요즘에 많이 나온다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무역영어 담당이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제가 영어 공부한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 무역영어, 관세사 무역영어는 무역영어 검정시험하고도 다르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협약, 그러니까 국제 영어로 된 법률에서 시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에요. 그래서 영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방법이 있어요. 좀 무식하지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외워버리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일반적인 토익은 내가 영어 실력을 높여놔서 어떤 문제가 나오든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라면, 이 관세사 무역영어는 시험 범위가 있는 영어 시험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영어를 못한다 하더라도, 공부한 지 오래됐다 하더라도 크게 낙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2교시에 넘어가면 내국소비세법. 수입되는 물품에는 관세만 부과되는 게 아니라 부가가치세 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개별소비세,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고 해가지고 이제 사치품 있죠? 그런 것들에 이제 부과되는 그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술에도 이제 주세가 붙어요. 그런 것들이 수입되는 물품에 다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목이 내국소비세법이고, 부가가치세법이 한 30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회계학이 재무회계가 30문제, 원가회계가 10문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관세법 개론에 대한 설명인데, 요거는 일단은 과목 특징을 보면
1, 2차 시험 공통 과목이라고 되어 있죠. 2차에도 관세법이 있어요. 그래서 1차 때 좀 쉽긴 하지만 쉽다고 해서 등한시 하시면 안 되고 좀 밑바탕을 좀 잘 깔아놔야 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문제 및 대다수의 지문이 영어, 당연히 영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국제협약에서 대다수의 문제가 출제된다라고 돼 있어요. 국제협약. 그래서 시험 범위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제협약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 무역이 되게 다양하잖아요. 매매계약 분야도 있을 거고, 국제운송, 운송 분야도 있을 거고, 국제보험도 있을 거고, 상사중재 분야 되게 폭이 넓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밑바탕에 대한 기본 지식이 전혀 없이 그냥 협약만 본다. 가능 불가능? 그건 불가능해요, 여러분. 그래서 무역영어는 영어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원래. 무슨 말이냐면 전공이 뭐예요? 러시아어. 오. 근데 왜 관세사예요? 예? 제 무역영어 강의를 듣고 관세를 하게 됐다고요? 무역영어는 왜 들었어요? 보통 관세사를 하려고 무역영어를 듣잖아요. 예. 아, 그랬어요? 아, 그렇군. 제가 한 명의 인생을 늪으로 지금 구신 한 번 들어오면 못 나가는데 큰일 났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문돌인데 만약에 제가 우리말로 된 무슨 물리학 전공 서적을 보면 한국 사람이니까 다 알아요? 난 한국 사람이니까 무슨 천체 뭐라고 하죠 저거? 천체 물리학 같은 아니면은 무슨 뭐 양자 물리학 뭐 이런 거 보면은 알아요? 그거는 한국말을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알 수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지식이 중요한 거잖아요. 무역 영어가 딱 그거예요, 여러분. 영어를 잘한다고 무역 영어를 잘하냐? 그거 절대 아닙니다. 배경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재밌지만 그래도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영어랑 연관되는 게 2차에 가면 무슨 과목? 무역 실무예요. 네. 그래서 이 무역 영어도 좀 잘 해 놓으셔야 되고, 자, 내국 소비세법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제 부가세, 기본 소비세, 뭐 주세 요 세 과목이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좀 한 3, 4년 전에 만든 거라 관세사 1차 과목 중에 고득점을 노릴 수 있는 효자 과목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좀 바뀌었어요. 관세법은 양이 엄청 많습니다. 관세법은. 근데 내국소비세법은 법령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게 몇 번 시험이 반복되다 보면 법령에서 나올 만한 게 다 나왔죠. 그러니까 점점점 하부 규정으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들어봤죠? 관세법이 있고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고 법이 이렇게 세부 규정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점 그러니까 부가세법이 아니라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내려가서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회계학은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회계, 원가회계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 이론 과정에서 하는 거는 재무회계만 하고요. 그래서 원가회계는 별도로 따로 이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 이론에는 원가회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교시 80분 중에 회계학에 50분을 할애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데 내국세법이랑 회계학이랑 같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끼리 그런 얘기해요. 20분 컷, 25분 컷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세법을 몇 분 안에 풀어야 된다? 20분, 25분에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시간을 회계학에 다 이제 써야 된다는 그런 얘기인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유 있게 좀 공부를 슬슬 지금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내년에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면 다시 1차 시험이 4월 말로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시점이 돌아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1차 수험 계획을 짤 때 일단은 요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올해 11월에 문제풀이가 개강이 돼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11월 전까지 10월까지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인데, 일단은 그때까지는 기본 이론을 다 완성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학교를 병행한다, 뭐 회사를 병행한다라고 하면 그냥 지금부터 1차 이론만 강의 한번 듣고 한번 복습 정도 하면은 좋을 것 같고, 내가 만약에 전업수험생이다라고 한다면 그때까지 2차 기본도 한 번은 들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어느 공무원 강사가 이렇게 설명한 게 있더만요. 합격하는 사람, 떨어지는 사람. 질문이 달라요. 떨어지는 애들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돼요? 물어본다. 합격하는 애들 최대한 많이 공부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루에 몇 시간 공부해야 되는 걸 왜 물어보냐, 고시에서. 여러분, 고시생은 직업이 공부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하루에 몇 시간 하고 오늘 다 했으니까 자야지, 이게 아니에요, 고시생은. 예,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그래서 7월 10월까지는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1차만 쭉 할 거냐, 아니면은 2차도 한번 할 거냐. 그 다음에 11월에 이제 문제풀이가 개강한다고 그랬죠. 그럼 이제 문제풀이를 들으면서 다양한 문제 유형에 적응을 해야 되는 단계가 11월부터 2월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객관식 시험을 많이 봐봐서 알겠지만 이론을 아는 거랑 문제를 푸는 거랑 또 다른 영역이죠. 예, 많이 이렇게 낚시에 낚여 봐야 되잖아요. 문제, 이런 걸 이렇게 내는구나. 그래서 문제풀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3월 달에는 이제 모의고사 과정이 있는데 보통 저는 문제풀이까지는 필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의고사는 뭐 하든 안 하든 크게 지장은 없지만 문제풀이까지는 제발 좀 꼭 좀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전반적인 좀 그게 나왔죠. 그 다음에 올해는 아니고 이제 작년 시험 현황인데, 작년에 보시면은 전체 응시생이 2,700명 정도가 응시를 했고, 접수를 했고, 응시가 2,087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외로 노쇼가 많아요. 접수만 하고 노쇼가 한 거의 600명, 700명 가까이 됩니다. 여기 나오네, 671명. 그래서 한 30명 정도가 한 교실에 들어가는데 한 3분의 1은 비어 있어요. 의외로. 막상 시험 가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전체 합격률이 29.8%. 그러니까 30%는 합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작년의 경우에 1교시에 2,087명이 받고, 재밌는 게 있어요. 1교시 끝나고 2교시에 보면 2,072명이에요. 1교시 끝나고 15명은 집에 갔어요. 에이씨 이러고 집에 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꽈락률이 나오는데 회계학이 53%가 꽈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1차 합격을 하고 싶으면 일단은 무슨 과목을 잡아야 한다? 네, 회계학을 잡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꽈락률이 높은 게 35%가 무역영어, 뭐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 교수님들 설명을 드릴게요. 뭐 먼 얘기긴 하겠지만 뭐 2차를 하실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내년 동차 노리는 분 계세요? 생동차. 무리무리? 손 드신 거예요? 이건 뭐예요? 든 것도 아니고 안 든 것도 아니고 없으신 건가? 네. 자, 제가련군 관사님이 관세법 담당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 조청희 관사님. 관세율표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꽤 오래전부터 세계적으로 표준화가 된 건데, 한국말로 하면 사과, 영어로는 애플, 러시아 말로 뭐예요? 야블라카? 뭐 이렇게 길어? 예, 일본 말로는 뭐예요? 사과가? 중국 말로는 뭐예요? 네? 핑거.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사과라는 거를 수출입하려면 수출입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디선 사과, 어디선 애플, 아까 뭐라고? 예, 이게 엄청나게 많은 행정 비용, 그죠? 시간 낭비가 되잖아요. 다 다르면.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국제 교육이 되는 제품들을, 상품들을 다 번호를 붙여버리자라고 해서 전 세계가 합의를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HS 또는 품목 분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HS 번호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기다 또 세율, 관세율을 다 매겨놨거든요.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관세율표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관세사가 됐어요. 어떤 고객이 와서, 관세사님 이 레이저 포인터 수입하려고 하는데요 라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까? 이 레이저 포인터에 뭐 먼저? 품목 분류 먼저 해야 돼요. 그게 확정이 돼야 세율도 나오고, 전자기기니까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요건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게 이제 관세율표에서 다 품목 분류에서 나오기 때문에 관세사 과목의 제일 아이덴티티를 부여하는 과목이 이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관세평가. 김병선 선생님, 관세평가라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을 드렸죠. 관세라는 건 수입 가격 곱하기 세율이에요. 근데 세율은 복잡할 게 없어요. 몇 프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뭘까? 대부분 가격을 높여서 신고해요, 낮춰서 신고해요? 낮춰서 하죠. 일반적인 시중가가 뭐 100원짜리인데 뭐 가족 DC 받았어요, 헤헤 이러면서 50원에 신고하고, 무슨 뭐 이상한 무슨 그런 게 있어 이러면서 70원에 신고하고. 그럼 그런 가격을 세관에서는 인정을 해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FTA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세율 자체의 이슈는 별로 없고, 이 가격을, 아까 얘기했던 그 수익 가격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 이슈가 많이 되고 있어서 관세평가 과목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무역 실무는 두 분이 강의하고 계십니다. 최건수 관세사님하고 최재순 관세사님. 보통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최브라더스라고 얘기해요.
누가 형 같아요? 안 궁금해? 예. 사실 대학도 대학도 같은 과 나왔고요. 예, 요쪽이 형이에요. 예. 자, 넘어갑니다. 2차 시험 과목. 2차 시험. 자, 1차는 80분 딱 2교시 시험 보면은 점심 먹을 때쯤 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2교시는 80분 해가지고 4교시를 봐요. 하루 종일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엄청난 체력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루 종일 시험 봐야 되고, 그래서 중간에 점심시간도 있습니다. 점심시간도 있고, 뭐 어떤 분은 뭐 도시락 싸가야 되나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나가서 밥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과목을 보시면 관세법 1교시, 2교시가 관세율표 상품학, 3교시가 관세평가, 4교시가 무역실무예요. 자, 그래서 50점짜리 논술형이 한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0점짜리 약술형이 5문제인데, 여기는 이제 2차 관세법에는 아까 FTA 특례법 1차에 있던 건 빠지고요. 2차에는 환급 특례법이라는 게 또 들어가요. 관세 환급이 이제 냈던 관세를 돌려준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관세법에서 50점짜리 하나, 10점짜리 4개, 환특법에서 10점짜리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고, 그 다음에 관세율표는 예, 뭐 여기서 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세평가도 그렇고, 무역실무가 이제 문제인데, 그 혹시 무역학과 있나요? 무역학과? 국제통상 무역학과. 무역학과예요? 다 비슷한 것도 뭐예요? 물류 쪽, 물류통 쪽. 혹시 중대예요? 아니에요? 혹시 인하대예요? 아니에요? 예. 왜냐면 예, 그래요. 이게 좀 슬픈 일이 뭐냐면, 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교마다 다 무역학과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무역학과 없는 학교도 꽤 많아요. 예. 그래서 무역학과가 없어지면서 관세사도 조금 시들해지고, 그다음에 경제 경영 전공했던 교수님들은 그 무역이라는 걸 되게 좀 약간 낮춰보고, 예,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좀 서글프긴 하죠. 무역실무라는 과목이 말 그대로 실무잖아요, 여러분. 분야가 되게 넓어요. 계약 분야, 아까 얘기한 대로 계약, 운송, 뭐 결제, 뭐 등등 되게 넓은데, 공부해야 될 부분이 그래서 엄청 넓은 거예요. 그래서 무역실무는 왜 어렵냐?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무역실무 자체도 그런데 대무역법, 외국환거래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근데 이 법이 이제 점점점 무역이 자유화되면서 법이 내용이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단독 과목으로 있다가 이제는 이 무역실무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공부하는 게 너무 양이 많은 거죠. 그래서 무역실무가 되게 괴로운 과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그리고 4교시가 되면 이제 체력적으로 힘들죠. 여러분들 하루 종일 뭐 써본 적 있어요? 열과성을 다해서 하루 종일? 없죠. 예, 그래서 저 공부할 때는 별의별 짓 다 했어요. 모의고사 봐보면 제가 알잖아요. 체력이 떨어지고 막 그러니까, 손이 아프고 그러니까 이거 있죠? 끼깍끼깍 하는 거 뭐죠? 악력기? 예, 이거를 계속 했었어요. 밥 먹을 때마다. 왜냐면 처음에는 아침에는 힘이 있을 때니까 이게 슥슥슥 팔 힘으로 써요. 그래서 한 3교시쯤 되면서부터 이제 팔 힘이 빠지면서 아파와요. 그럼 여러분, 팔에 힘이 빠지면 이제 어디에 힘이 들어가요?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죠. 4교시가 되면 손가락 마디마디가 너무 아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욕하는 건 아닌데, 여기 고시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여기 되잖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다 조금씩 뒤틀려 있어요, 손톱이. 저도 약간 뒤틀려 있지 않아요? 봐봐요. 그죠? 그래서 4교시쯤 되면 진짜 시험인 걸 알면서도 너무 아프니까 그만 쓰고 갈까? 이런 생각이 안에서 막 스물스물 나올 정도예요. 자, 이제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과목당 나오는 답안지예요. 보시면 여기 연습장이 있어요. 왜 연습장을 주냐면, 그 50점짜리면 보시면 이제 여기 한 페이지인데, 이게 몇 페이지래요, 총? 22줄짜리가 16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럼 왜요? 너무 많아서? 예, 16페이지라고 돼 있죠. 그러면 50점짜리니까 몇 페이지 정도 써야 되는 거예요? 점수 비중으로 봤을 때 8페이지 써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만큼 50점짜리 써야 돼요. 그러면 약간 잔인한 얘기지만 거의 소논문 같은 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써야 되는데 그냥 무작정 막 시상이 떠올랐어 이러면서 막 쓰는 거야? 그건 아니겠죠. 나중에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책처럼 목차를 딱딱딱 잡아가지고 다 써야 돼요. 시간 안에 적당한 양을 딱딱딱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연습지에다가 뭘 하라는 얘기죠? 목차를 잡으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요거 한 권을 거의 다 채우고 심지어 2권씩 쓰는 친구들도 많아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 한 장짜리 앞뒤로 채우는 사람도 많지 않던데, 그죠? 그럼 이거는 가능할까? 80분 안에? 불가능해? 그럼 안 할 거예요? 하게 돼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제 2차 공부를 한 1년 이상 하면요, 거의 기계가 돼요. 예, 툭 치면은요, 막 나와요. 예, 막 쓰게 돼요. 됩니다. 네. 자, 넘어갑시다. 뭐 여기서는 크게 설명드릴 건 없고요. 그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관세법이니까 관세 법령을 달달달 외우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그냥 무슨 암송 시험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관세법을 달달달 외워서 그냥 그대로 복붙하면 되는 시험은 아니잖아요. 법령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제도가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발전이 되었고 뭐 한계점은 없는지 뭐 단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쫙 써내려가야 되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폭넓은 공부 좀 해야 돼요. 관세법령만 외운다고 끝나는 시험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2차 내용은 그냥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드렸고 관세율표가 어떤 거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과목의 특징, 무역 대상이 되는 모든 제품이 나와요. 만물박사가 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호기심을 절제하는 게 이 과목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거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표가 있고요. 그 코드마다 그냥 상품명이 쫙 나열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냥 책이. 그럼 읽다 보면 아는 애들도 있지만 생전 처음 보는 품명이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의구심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될까? 그걸 다 네이버 찾아볼 거예요, 백과사전. 그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좀 자제하시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긴 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나중에 공부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근데 관세율표라는 과목이 그 관세사 시험의 어떤 진입장벽 역할을 좀 많이 해줬어요. 예전에 그 사시 없어지고 그 뭐죠? 그 로스쿨 제도로 바뀌고 뭐 하면서 그 사시나 행시 준비하시던 분들이 이제 업종 전환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었을 때 관세사로도 많이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관세율표라는 책을 이렇게 한번 훑어보고는 아, 이건 내가 할 공부가 아니다 해서 많이 접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걸 표를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했나 봐요. 원래 그런 건 아닌데. 자, 관세평가. 관세평가는 100% 사례 문제예요. 나머지 세 과목은 뭐뭐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뭐뭐와 뭐뭐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우리가 흔히 봤던 그런 시험이었다면 관세평가는 사례가 나와요. 어떤 회사가 어떤 제품을 얼마에 수입을 했고 거기에 뭐 여러 가지 비용이 쫙 나오면 이제 거기서 내가 산정을 하는 문제인데, 그 관세평가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어디냐, 지문이 가장 긴 과목 이렇게 돼 있죠. 50점짜리 문제만 3페이지예요. A4로 문제만 3페이지. 그래서 이거는 정말 빨리 읽고 빨리 푸는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과목을 보시면 되고, 관세평가도 하나만 좀 제가 당부해 드릴 게 뭐냐면, 아까 관세율표는 뭘 조심하시라고 그랬죠? 호기심을 좀 억누르고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하고, 이 관세평가는 약간 마약 같은 과목이에요. 나머지 과목은 그냥 외우는 거잖아요. 책을 외우고 많이 써보고 하는 시험인데, 얘는 유일하게 무슨 과목이라고요? 사례형 문제예요. 그럼 어느 정도 내가 내공이 쌓이면 실제 사례를 놓고 내가 스스로 판단을 해서 얼마 가격을 산출하겠죠. 그럼 그 과정이 되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몰입이 되면 박사가 될 것도 아닌데 수험생 이상으로 너무 몰입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걸 얘는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수험생이면 수험생답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너무 더 깊게 들어가는 거, 그건 좀 조심을 하셔야 돼요. 무역실무, 여기도 과목 특징 나오죠? 뭐라고 나와요? 가장 방대한 분량의 과목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1차 합격하고 2차 무역실무 선생님들이 어느 정도 선을 이렇게 그어 주실 거예요. 여기까지 좀 잘라서. 예. 그래서 그런 게 좀 중요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여러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이제 정상적으로 1차가 3월 달에 시험을 보고 2차가 6월 달에 보는 걸 기준으로 하는 건데, 관세사 학원은 4월, 5월이 항상 새 학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4월, 5월 달에 다음 해를 위한 새로운 강의, 새로운 책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지연되긴 했지만, 자, 그래서 보시면 1차 같은 경우는 매 홀수달마다 기본 이론은 계속 열려요. 계속 열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풀이가 11월에 개강을 하는 거고,
늦게 시작하신 분들이 있어서 1, 2월에도 문제풀이가 개강을 하고 이제 모의고사식 문풀이 3월 달에 개강을 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에 여기 보면 단기 합격반이라고 해서 1, 2월 돼 있는데 보통 1, 2, 3월인데 단기 합격은 여러분들이 따로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 기본 이론이 2달, 문제풀이가 2달이면 합쳐서 4개월 과정인데 아까처럼 잘못된 정보 또는 상황이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공부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난 무조건 이번 실강을 들어야겠어요 라고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와요. 그래서 3개월 과정으로 압축해서 만든 게 단기 합격 과정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은 굳이 들을 필요는 없는 과목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2월, 3월이 되면 좀 특강이 있습니다. OX 특강 같은 게 있고 이 전국 모의고사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보는 그 시험이에요. 그 모의고사식 문풀은 이거는 강의처럼 진행이 되는 거고 밑에 있는 전국 모의고사는 이벤트처럼 이거는 뭐 강의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하고 해설만 드리는 거고 실제 학원에서 시험 보는 거고요. 시험을 그런 거라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1차 시험이 3월 달에 끝나게 되면 2차는 똑같이 기본 이론이 5월부터 개강이 돼요. 새 학기가 들어가는 거고 보통 1차는 커리큘럼이 간단해요. 기본 이론 문제풀이 모의고사라 기본 이론이 계속 반복되는데 2차는 좀 커리큘럼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실강을 들을 거면 그 시즌을 놓치면 이제 못 들어요. 보면은 기본 이론이 5월, 6월, 7, 8월 올해는 이제 7, 8월 한 번밖에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9월, 10월에 심화 이론 11월, 12월에 맵이라는 거는 이제 문제풀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월부터 6월까지가 모의고사. 예. 그러니까 상대평가라고 말씀드렸죠. 2차는. 그러니까 모의고사, 그러니까 시험 보는 친구들이 한 뭐 6, 700명이다 라고 한다면 저희 학원에서 한 4, 500명 시험을 봐요. 모의고사를. 그러면 대략 내 등수가 나오겠죠. 그죠? 모의고사에서 잘 못 보던 친구가 갑자기 시험에서 잘 볼 리는 없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 등수가 그래서 좀 중요하긴 해요. 어떻게 보면 좋다고도 해요. 어떤 친구들. 왜냐하면 빨리 접을 수 있으니까. 희망 고문하지 않고. 근데 그렇게는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자, 전체적으로 1년은 이렇게 돌아가고 항상 4월, 5월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자,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제 이 부분인데 고시 공부는 프로 공부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공부를 이제 막 하시면 안 돼요. 자, 저도 그랬지만 보통 이제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영어 공부를 해야겠어, 토익 공부를 해야겠어, 뭐 해가지고 엄마 돈 줘봐요 해가지고 책을 사요. 토익 책을 사든 뭐 보캐블러리 모르는 책을 사요. 사가지고 이제 도서관을 가요. 그래서 연습장, 단어장, 저희 때는 이제 큰 두꺼운 사전 들고 다녔잖아요. 그래서 딱 펴놓고 자 해볼까 해가지고 막 해요. 달달달 외우고 막 해요. 그럼 처음에는 의욕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보면 막 3시간씩 지나 있어요. 그럼 스스로 막 되게 뿌듯해요. 3시간이나 몰입했어 막 이러면서. 근데 처음 볼 때부터 막 책 외우고 쓰고 단어장 만들고 막 해요. 근데 몇 시간 공부하는데 진도는 1000페이지짜리 책인데 한 5페이지 나갔나? 근데 오늘 수고했으니까 이제 집에 가야죠. 다음날 왔어요. 똑같은 패턴으로 해요. 근데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네. 그럼 어제 거 한 것도 보고. 그럼 오늘은 진도가 더 못 나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만 좀 손때 묻어 있고 뒤에는 깨끗한 책이 내 사물함에 있다 없다. 많이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고시 공부는요 완벽해지려고 하면 안 돼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완벽해지려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진도는 안 나가고 자꾸 지나간 거에 연연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풀에 지쳐서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걸 말씀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내년에 3월달 1차 합격하는 게 최종 목표다 라고 한다면 단계별 목표라는 게 아까 왜 2달씩 끊어놓은 거 있죠. 그게 단계별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2달에 내가 뭐 기본 이론을 완강하고 그 다음 2개월 동안은 혼자서 한번 복습을 다 하고 1회독을 다 하고 그런 게 이제 어떤 중 미들 텀을 딱딱딱 정해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주간, 일간, 뭐 학습별, 뭐 목표 시간표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보통 보면은 최소한 1차도 기본서를 한 3번은 봐야 돼요. 그렇게 봐본 적 없죠, 여러분? 근데 고시생은 해야 돼요. 해봐야 돼요. 책을 3번 볼 건데 그럼 내가 관세를 전혀 알지도 못했던 사람인데 그 처음 보는 관세법을 처음 볼 때부터 읽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정리하고 이걸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이 나는 거거든요. 절대 여러분 책한테 덤비면 안 돼요. 내가 져요. 살살 이렇게 달래야 돼. 그래서 1회독 할 때 처음 볼 때 목표는 그러니까 볼 때마다 회독할 때마다 목표를 따로 정하라는 얘기예요.
1회독 할 때는 그냥 강의 뒤처지지 않고 선생님이 얘기하는 필기 잘 다 적어 놓고 그냥 한번 읽어보고 이해되면 땡큐, 아니면 할 수 없고, 이게 목표야. 별거 없죠. 예, 그러면 공부가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자, 1회독 했어요. 그럼 2회독의 목표는 이제 뭐가 돼야 될까? 그때는 이해가 목표예요. 수업도 들었고 필기도 해놨죠. 그럼 혼자서 살살 읽다 보면 수업 시간에는 그냥 뭐 끄떡끄떡하고 넘어갔는데 혼자서 밀쭉 긁다 읽어보면 이런 게 나와요. 이게 뭔 소리지? 뭔가 내가 깨름칙하게 나와요. 그런 걸 하나하나 없애가는 게 2회독의 목표예요. 그 다음에 3회독의 목표가 이제 암기예요. 중요하다고 한 거 선생님이 찍어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3회독 할 때 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첫 번째 회독에는 책을 한 번 볼 때 2달이 걸렸잖아요. 그럼 마지막 3회독 때 되면 그 주기가 한 달로 줄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2차 같은 경우도 거의 일주일에 1회독, 짧게 끊으면 3일 만에 1회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차는 한 100번 회독을 해야 돼요. 그래야 톡 건드리면 도라락 나와요. 책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해요, 2차 학생들은. 예, 근데 그게 되게 어려울 것 같죠? 100번 보면 돼. 100번 보면 된다고요. 그분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고시는 무슨 싸움이라고? 그래, 뭐 서울대 이런 애들은 똑똑하니까 두고 평범한 우리들끼리는 무슨 싸움이라고? 존버예요, 존버. 정말로. 예, 그래서 100번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목표를 다 설정을 해 놓으시고,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내가 2달 동안에 만약에 한 회독을 하기로 했어요. 회독이라고 해요, 책을 전체적으로 다 보는 거를. 그러면은 하루 시간표를 다 짜야 됩니다, 학교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무슨 과목을 보지, 이게 아니라 정해져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 물어봐요. 하루에 4과목을 다 봐야 되나요? 꼭 그렇진 않아요. 자기 취향대로 하면 돼요. 저는 약간 공부가 슬로우 스타터여 가지고 처음에는 하루에 4과목을 다 골고루 보려고 했었어요. 근데 해보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냥 시작하자마자 몰입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보다 보면 스르르 잠드는 것처럼 몰입이 되듯이, 저는 약간 슬로우 스타터인데 이제 몰입돼서 할라 치면 다음 시간이 된 거예요, 다음 과목.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3과목씩 돌렸어요. 아침, 점심, 저녁 해서 로테이션 돌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오늘 A라는 과목이 빠졌으면 다음 날에는 무조건 무슨 과목이 들어가요? A를 넣으면 되겠죠. 그렇게 하나씩 빠지는 로테이션 돌리면 돼요. 이거는 다 해보세요. 4과목도 해보고 3과목도 해보고 나한테 효율적인 걸 찾으면 돼요. 정답은 없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일주일 시간표를 다 짜요. 그럼 8주가 나오죠, 2주면. 자, 그러면 관세법 책이 만약에 800페이지고 내가 관세법 그 8주 동안 세보니까 20번이 들어있다. 그러면 간단하게 나오죠. 한 번 관세법 볼 때마다 난 몇 페이지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책이 800페이지예요. 관세법이 20번 들어있어요. 그럼 한 번 볼 때마다 진도를 몇 페이지? 40페이지. 계획은 그렇게 간단하게 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3과목이든 4과목이든 그렇게 해서 짜잖아요. 그래서 그 진도, 내가 예상했던 진도량을 나가면 보통 10시간 정도 걸려요. 네. 그래서 고시생은 시간이 아니라 공부 양이에요. 몇 시간이 걸리든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약을 끝나면 그게 공부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10시간인데 재수가 좋을 때는 이걸 무작위로 막 끊다 보면 별로 안 중요한 부분 걸리는 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날은 좀 일찍 끝나겠죠. 그런 날은 그냥 나에게 주는 선물 이러면서 그냥 집에 일찍 가면 돼요. 그렇게 공부하는 거죠, 뭐. 예, 아무튼 여러분들 막 공부하시면 안 되고 이제 정해놓고 좀 체계적으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거 있죠. 절대 책에 덤비지 마세요. 응? 얘 한 3번 4번 봐야 될 책이니까 처음부터 너무 완벽해지려고 하면 그게 오히려 탈이 납니다. 자, 그래서 1차를 이제 공부하실 분들을 위한 커리큘럼을 제안을 한번 해드리면, 뭐 정답은 아니지만 자, 7, 8월 달에 1차 기본을 여러분이 들으시겠죠. 2가지예요. 위에 거는 좀 빨간 거죠. 2차를 조금 더 좀 이렇게 좀 많이 해보고 싶은 분들이에요. 전업수험생이라든가. 그래서 1차 기본을 일단 들어놓으시고, 만약에 무역 전공이다라고 한다면 2차부터 들어도 저는 말리진 않겠어요. 근데 비전공자라면 3개월만 하면 1차 붙을 수 있어 라는 사람과, 비전공자도 아닌데 2차부터 하세요 라고 하는 사람은 명치 한 대씩 때리고 보지 마세요. 예, 여러분을 위해서 해주는 말이 아니야. 예. 자, 비전공자는 무조건 1차 들어야 됩니다. 2차는 1차 시험을 보고 왔다고 가정하고 하는 수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들을 수 있겠어요? 힘들어요. 예, 못 따라가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1차 기본 깔고 가야 돼요. 깔고 2차 기본 9월 10월에 듣고, 그 다음에 11월까지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2차를.
왜냐하면 강의 한번 들어놨다는 건 사실 별 효과는 없어요. 심리적인 안정은 있겠지만 그게 내 거가 되려면 복습을 한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1, 2월 달에 문풀 듣고 1차 문풀 듣고 3월 달에 모의고사. 여러분 이거는 나중에 요거가 동영상에 올라가요. 올라가면 요 PPT는 화면이 크게 뜨거든요. 그때 이제 일시정지 해가지고 베껴도 지금 사진 찍어도 되고. 자, 이 정도고. 자, 나는 안전하게 그냥 1차를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은 밑에예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까지 1차만 하기엔 너무 길어요. 그래서 뭐는 한번 들어놔야 된다? 2차 기본 한번 들어놔야 돼요. 그래서 위에 거랑 다른 거는 11월 달에 1차 문제풀이를 좀 빨리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위에랑 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어려운 건 복잡한 건 없죠. 1차는 뭐 그렇게 복잡한 거리는 없습니다. 자, 혹시 동차 하시는 분, 나는 내년에도 무조건 생동차 해야 됩니다. 없죠? 있어요? 아까 왜 안 들고? 사연이 있군요. 알겠어요. 묻진 않을게요. 그러면 동차를 해야 되는 분들은 요거를 봐야 돼요. 혹시 공부하셨었어요? 관사 공부? 옛날에? 몇 년 전에? 3년 전에? 오래 했어요? 짧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회사 다니세요? 이제 안 다녀요? 멋있지 않아요?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회사,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되게 아이러니하다. 학생들은 취업이 안 되고 취업하고 싶어서 아웅다웅 막 그러고 있는데 막상 회사 들어간 사람들은 그걸 때려치고 나오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무슨 상황일까요? 회사 들어가 보면 알죠. 회사 들어가 봐야 돼. 우리 학생들은 세상을 드라마, 영화로 배워서 또는 게시판에서 배우니까 사회생활에 대한 뭔가 되게 큰 게 있어 보이는데 막상 가보면 대기업일수록 심해요, 그게. 아무튼 자, 요거는 나중에 참고하세요. 근데 무조건 내년에 합격하려면 요걸로 가야 돼요. 무조건 지금부터 2차 달리셔야 돼요. 달리고 1차를 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회계학은 11월부터 하시는 걸로. 화이팅, 응원할게요. 진짜 힘들어요, 동차, 생동차. 자, 이렇게 해서 설명에는 다 맞출 거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여기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뭐 독서실? 근데요, 어쩌라고요? 하나 더 드리세요. 그냥 하나 더 드릴게요. 그랬구나. 그거 되게 절실하죠. 자, 또 질문 없습니까? 예. 그 휴학 때문에 그러신 거죠? 그 휴학은 2차에 맞춰서 하는 게 좋아요. 1차는 굳이 이렇게 휴학까지는 필요 없고, 저도 다 대학 다녀봤거든요. 공부 안 하잖아요. 중간 기말 빼고 잘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방학도 있어요. 여름방학, 겨울방학만 해도 4개월이고 남는 짜투리 시간만 해도 충분하고 넘쳐요. 그래서 1차 때는 휴학하지 마시고 뭐 이제 2차에 맞춰서 이제 휴학을 하시는데, 그러니까 최소 이제 1차가 3월 달에 끝나니까 최소 2학기, 1학기 이렇게 휴학하는 게 대부분이고, 좀 빨리 달리고 싶은 사람들은 바로 1학기부터 해서 3학기 연속으로 휴학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공부를 해보고 판단을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아직은 휴학 걱정하지 말고 1차를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이제 내년 초쯤에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죠. 2차를 할 거면 휴학을 어떻게 해야 될지. 화이팅입니다. 또 질문. 뒷분이 먼저 들었어요. 그 질문은 좀 이따 여기다 해주세요. 관세사한테 물어볼 질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관세사한테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관세사. 관세사한테 물어볼 질문 되게 많을 텐데. 온라인 듣다가 듣다. 근데 나를 보면서 얘기하니까 되게 찔리는데. 뭐라고요? 그건 기술적인 거라 어떻게 되나요? 패스클럽 했을 때 가야 됩니다. 바꾸면 안 돼. 배신 배반 안 돼요. 질문.
네, 코로나 때문에 안 돼요. 저 자가격리 했었어요. 아, 걱정하지 마. 2월 달에, 옛날에 2월 달에 군대에서 휴가 나온 친구랑 상담을 했는데 다행히 이제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음성 나왔어요. 음성 나왔는데 자가격리 하긴 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지금은 방문 상담을 안 하고 있어요. 아무튼 네. 오늘은 멀리 떨어져서 이따가 네, 다른 강의실에서 해요. 네. 하고 싶으신 분은 잠깐 대기하세요. 네, 좀 멀리 떨어져서 얘기합시다. 네. 네. 아니에요. 똑같은 과목을 강의를 두 번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다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왜요? 뭐 다른 스케줄이 있어요? 뭘 같이 들어? 아, 동시에 실강을 제가 볼 때는 그냥 2차부터 달리시죠. 예, 1차, 2차를 같이 못 해요. 예, 그거는 전업생이 수험생이라도 어차피 2차는 종합반 들을 거 아니에요. 그 내가 뭐 공부하기도 시간 모자라지 않나? 2차 아직 안 해봤죠? 제 말 들으세요. 예. 또 질문. 예, 하세요. 네. 그거는 그냥 자격증 시장은 그런데요. 국가 자격 시험은 관세청이잖아요. 관세청에서 수험서 장사 안 하잖아요. 예. 다 학원 교재가, 예, 1타 강사 교재가 최고 교재예요. 심지어 출제하는 데 가면 학원 교재 다 이렇게 배치를 해 놓은데요. 산업인력공단에서. 그래서 국가 자격 시험은 그런 자격증 시험하고는 다릅니다. 네. 또 질문. 1차? 2차? 예. 그건 아닌데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학교에서 배웠어요? 어차피 HS하고 관세평가는 1차 공부했던 친구들도 처음이에요. 상관없는데 관세법하고 무역실무는 1차 관세법 무역영어가 있으니까 그걸 베이스로 깔고 그 위로 설명을 해요. 예. 아, 그래? 그럼 2차 들어도 돼요. 예. 근데 그걸 뭐 나한테 허락 맡을 건 아닌데 알아서 하세요, 그냥. 예. 예. 또 질문. 오늘은 그런 거 안 물어보네요. 관세사 얼마나 벌어요 대체, 뭐 이런 거 안 물어보네. 안 가르쳐줌, 안 알려줌. 예. 질문 없어요? 그럼 이제 개별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따 하시고, 일단 접수와 관련된 거는 여기 직원분께서 설명을 들으실 거니까 좀 설명해 주시죠.